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기능 두 번째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분배된 거를 다시 배분, 분배하는 기능을 갖다가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은 경기 조절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경제는 이렇게 파동을 거치면서 경제는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트렌드라고 그러는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추세는 분명히 상승을 해요. 즉 경제는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살표가 짧으니까 짧아 보이지만 뭐 1800년대부터 뭐 202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경제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이제 침체거나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가는 어떻게 보면 평균점일 수 있어요. 평균점. 그렇게 가는 걸 갖다 추세라고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세선보다 올라가 있는 걸 갖다가 과열이라고 보통 봐요. 과열. 경기 과열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화폐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조세 정책이에요. 조세 정책. 너무 경기가 과열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돈을 들 쓰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이렇게 막 과열이 된다, 막 주택시장이 과열이 된다, 그러면은 세율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택시장이 그냥 냉각됐다. 큰일 났다. 뭐 건설사가 연쇄부터 나고 뭐 IMF에 버금가는 뭐 경기 냉각기가 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풀어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이 평균선에 수렴할 수 있게끔 점점점 다가갈 수 있게끔 정책을 피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경제구조의 건전화가 뭐냐면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개인. 이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에요. 참여자인데 얘네 둘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좋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기업이 개인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개인적으로 많이 불리하게 사회 구조가 고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산업혁명 이후로는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을 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제 케인즈 학파가 태동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건 그럼 경제에 참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레이어는 국가예요. 국가. 그죠? 그러면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자본가는 점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개인, 노동자들은 점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 존립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 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 역사를 보더라도 밀란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민초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 뭐 가련주구라고 하죠.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가련주구요. 그다음 그런 이제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개인을 그러면 개인들은 뭐 헌법에 나오는 뭐 저항권 요즘 말로 하면 저항권인데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상 이제 이걸 잘 문제 없게끔 흘러갈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너무 한쪽에 이렇게 몰리거나 자원 한쪽에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쪽으로 해서 많은 교육이나 그런 걸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생존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베네수엘라나 그런 데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거기는 석유 부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완전 이제 차별이 되는 대별이 되는 국가인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베네수엘라 거기는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쪽에 석유 부국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에 관련된 그쪽 산업을 더 탄탄히 하고 발전시키는 게 걔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자원,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유리한 거죠. 건전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조대 정책, 양도소득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으면 누가 세금 내냐 이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집 판 사람이에요. 집 판 사람. 그죠? 자, 보시면 납세 의무자 둘째 줄. 첫 줄 읽어보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누구? 자연인, 개인이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또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민법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람인자. 사람인에는 누가 있느냐? 순수 개인. 그죠? 개인. 여러분, 저 이렇게 개인인 거고 또 하나의 개념이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법인. 그죠? 법인 격체. 법인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을 부여하는 인격을. 이거는 자연인. 그죠? 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은 상상 속에 있는 등기가 된 사람. 그죠? 등기가 된 법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대상 납세자는 누구다? 여기서 이쪽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했던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이쪽이죠. 그죠? 네, 법인 소득세, 법인세는 이쪽입니다. 이쪽. 그죠?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자, 그럼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냐? 다 아니고 사람 중에는 거주자, 그다음에 거주자의 반대말은 거주하지 않는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예요. 거주하지 않는 자가 비거주자. 그러니까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20페이지
중간에 납세용자의 구분. 동그라미 1번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소가 뭐냐면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한다. 내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주소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주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정의 어떻게 나왔어요? 국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다음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그런 생태를 그리고 생활관계라는 거는 뭐 내 직업, 그리고 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 그리고 내 뭐 사회 활동 그런 거 갖다 생활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주소 여부를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죠. 다. 내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자산, 그 다음에 생활관계. 근데 이제 거소라는 거는 이 주소만큼의 어떤 밀접한 관계는 있지는 않지만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고우시원 그러니까 어느 건설사 직원인데 지금 이제 어떤 그 건설 문제 때문에 현장 근로자인데 원래 집은 서울에다 이제 가족이 있지만 잠시 어디 저희 지방에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하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한 1, 2년, 2, 3년간 걸리는 뭐 그런 공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소는 서울이지만 거소는 그쪽 지방 현장이에요. 그죠?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주소는 그런 개념이고요. 동그라미 3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뭐 직업이 있을 때. 두 번째, 국내에 무엇을 같이 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누가 가족이 있고 그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세 번째 줄 보시면 좀 읽어봅시다. 이거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말이 좀 길긴 했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인데 지금 저쪽 외국에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해요. 누구랑 지칭하기 좀 그렇고 활동을 하는데 그 선수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다 있고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워낙 연봉이 세다 보니까 국내에 뭐 집, 뭐 건물, 부동산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 뭐 이제 학교 다 나오고 뭐 유학도 가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 선수가 뭐 당장은 또 그쪽 리그에서 뛰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은퇴를 하게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자산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소가 있다. 주소가 있다는 거는 거주자라는 거예요. 거주자. 그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 뭐 프로 중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뭐 이제 벤틀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물론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국적법에 따르면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 또 방송인이니까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직업도 한국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거주자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거주자. 이해되세요?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국적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국적,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음에 나오는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 문제예요. 무제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거주자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N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든 걸 다 합쳐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국적 불문하고. 글로벌하죠. 이런 거 이렇게 되면요. 글로벌한 거예요. 이런 거. 전 세계적인 거예요. 반대로 비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산이 그다지 없고 그리고 직업이나 그런 걸 봤을 때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생활 가능성이 낮은 그런 사람들은 비거주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과세하기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 범위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까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한국 분인데 이분이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읽었어요. 그래갖고 본인 그 다음에 뭐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있겠죠. 사실 외국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자산이 사업을 크게 읽었으니까 자산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1년에 많아야 한두 달 정도 되어 있을 출입 관리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한두 달 정도 되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 소득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이쪽 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럼 한국 국세청에서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한국 국적이니까 과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과세권이 없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이해관계지가 제 1순위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에요.
현재 머무르고 있는 외국, 본인의 회사, 본인의 직업이 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또 외국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100원인데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자산이 외국에 다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거는 그냥 정리하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투자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거주자가 아니라 뭐다? 비거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과세권이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득세 할 때. 양도소득세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소득세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게 국제조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되는 범위가 너무 달라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이쪽에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여기도 한 200억 정도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도 한 200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쪽 외국에 있고, 그럼 좀 이제 더 많은 사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쪽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쪽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한테 송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쪽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산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쪽 외국에 계속 살 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분명히 자녀나 배우자는 외국으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한국에 있다. 그리고 이쪽 친구나 친지,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세단국은 이 사람한테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거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요. 여기에 명목적으로 183 이상이 되면은 거주자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재반적인 상황을 빠짐없이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냐, 그렇게 되면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요. 그래서 지금 20페이지, 21페이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양가로의 거주자,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별. 이건 이제 민법을 좀 많이 차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까지 이야기는 좀 버거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중이나 합유, 공유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상은 나뉘거든요. 민법의 개념에서는. 그 개념도 설명이 되고 그것도 이해가 돼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공동소유재산.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단독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반, 어머니 반 이렇게 공동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때 이걸 만약에 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때 이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처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으로만 단독 소유가 돼 있으면 단독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뭐 깔끔한데 이렇게 뭐 2명, 3명 아니면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이제 공동 소유가 되어 있다면 그걸 만약 처분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처분했을 때 납세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별산제, 특히 이제 별산제인데 나랑 타인이랑 계산을 따로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하고 이 집을 나하고 내 친구랑 같이 소유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은 각각 알아서 자기 지분만큼 내는 거예요. 정산해서요. 그건 이해는 쉬워요. 근데 이제 부부예요. 부부는 이제 하나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로 보는데 이걸 처분했을 때도 하나로 보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율법 개념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부부 별산으로 되어 있어요. 별산. 부부는 각각 계산을 한다. 부부 별산제로 되어 있어요. 부부 별산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만약에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아버지가 5억, 어머니가 5억, 그리고 뭐 취득가액 빼고 못 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부 별산이에요. 별산제. 그래서 공동 소유를 하면은 본인이 소유한 비율만큼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부의 별산제인데 이걸 이 집을 팔아서 지금 하나의 어떤 건수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금을 50%에 대한 것만 내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안 내셨다고 하면 그 체납된 거는 아버지까지 같이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별산제예요. 별산제. 내 지분만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분에 대한 거가 정산이 돼서 납세가 다 완결이 됐다면 다른 지분권자에서 생긴 문제까지 연대해서 납세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 자, 이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케이스인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방금 공동지불에서도 없었는데 이걸 보면은 예외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자 케이스를 보고 이해하시죠. 케이스를 보고요. 왜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어요. A가 B한테 부동산입니다. 대상은 부동산을 증여를 해요.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하죠? 증여받았으니까 B의 무상이자를 받았으니까 B 입장에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B가 C한테 팔아요. 그럼 양도세가 발생을 하겠죠. 양도세를 누가 내죠? 얘가 내요. B가. 그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가 특수관계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자녀. 얘는 제3자.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고 이 아들이 부동산을 모르는 제3자한테
일반인 제3자한테 직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매각을 했다면 뭐랑 비교하느냐? 아버지 A가 직접 C한테 팔았을 때 나오면은 팔았다면 어찌됐건 처분된 거잖아요. 양도세가 나올 거잖아요. 양도세. 요것과 어느 세금이 더 크냐? 만약에 이게 더 크다. 아버지가 C한테 직접 팔았다면 판 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양도세 세금이 크다면 이 B가 물고 부담해야 되는 요 증여세와 양도세는 취소가 되고요. A한테 바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로 하지 말고 이제 배우자라고 합시다. 배우자. 그래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 시가가 지금 매매가가 보니까 1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취득한 게 한 1억 주고 산 거예요. 9억이 지금 양도 차익이잖아요. 9억에 대해서 땅과 가정을 한다면 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 세금 계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알아보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어요. 증여세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0억에 이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본인의 취득가액이 1억이다 보니까 양도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배우자 쪽으로 쿠션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이렇게 넘겨도, 그죠? 넘겨도 뭐 6억까지는 그 증여세가 안 나고 나머지 대해서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팔았어도 10억에 그러면은 팔았을 때는 10억이고 취득가액은 6억이죠. 이 사람이 6억까지 증여세가 아니고 6억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이 양도세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5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를 취소시켜버리고 이렇게 연대납세율을 징벌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요. 지금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해 좀 해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용의 승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버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3자한테 물한테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만저만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어 세금이 이제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뭐 처분한 금액에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금이 1억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망.
그렇게 되면 이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형법에서 그냥 공소 없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모든 사건이 묻히기는 하는데 이 돈과 관련된 국세청은 공소권 없음 뭐 그런 비슷한 제도는 없어요. 뭐 예외적으로 비스무리한 다른 것들이 아닌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세금이 낼 게 있는데 안 냈다, 안 내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채무는 국가에 대한 채무는 아들한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그죠? 상속이 돼요. 그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좋을까요? 어떨 때는 또 안 좋고. 안 좋은 경우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잘 하시다가 사업이 계속 잘 안 돼갖고 계속 빚만 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국가의 세금도 체납이 돼 있을 거고 주변 사람한테 빌린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상속이 돼요. 상속. 그럴 때는 이 상속인들이 자녀분들한테는 불리하죠. 그죠? 또 다른 케이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어떤 부동산을 한 10억에 팔았는데 10억 정도가 아니 10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1억 정도 나왔다 가정을 하면 이 아버지가 세금 내면 9억이 남잖아요. 9억. 다른 게 다 없다고 가정을 하면 갑자기 돌아와서 9억이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세금이 내기 전이니까 10억이 상속이 됐겠죠. 그랬을 때 이 자녀 입장에서는 1억 내고 그냥 9억 받는 게 유리하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어져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유리한 거는 그냥 내비둬도 이 사람이 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해도 유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리한 경우.